나는 가벼움과 무거움을 서로 대조해보고 가벼움의 덕목을 옹호하려고 한다. 내가 무거움의 덕목이 가치가 덜하다고 본다는 게 아니라 그저 가벼움에 대해 할 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내 작업의 대부분은 무거움을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나는 때로는 인간의 모습에서, 때로는 천체에서, 때로는 도시에서 무게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야기의 구조와 언어에서 무게를 제거하고 싶었다. 이탈로 칼비노의 문학 강의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무겁고 복잡한 현실 앞에서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벼움은 결코 경솔한 게 아닙니다. 짊어져야 할 현실의 무게를 거부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가벼움은 세상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게 하려는, 또 불투명해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사려 깊은 노력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을 덜어내고 세계를 마주해 보세요. 조금은 거리를 두고 다른 방식으로 가볍게 접근한다면 문득 시면의 세계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신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배명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명훈입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은 날인데 여기까지 찾아오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기대되고 신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되게 긴장되는데요. 그 작가님 소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네, 배명훈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네, 소개해드릴게요. 2005년 SF 공모전에 단편소설 스마트 D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타워, 안녕 인공존재, 총통각하, 예술과 중력 가속도가 있고요. 장편소설 신의 궤도, 은닉, 청혼, 맛집 폭격, 첫숨, 고고 심령학자, 빙글빙글 우주군, 우주섬 사비의 기묘한 탄도학이 있습니다. 2010년에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고요. 최근에는 소설집 미래 과거 시제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끝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사실 책 출간하고 나서 좀 뭐 행사 같은 데도 다니고 인터뷰도 하고 네. 그런 걸 하느라 체력이 좀 소진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시죠? 네. 7년 만에 신작 소설집이시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나 출간 소감이 있다면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7년 만에 소설집이 나온 거긴 한데 앞에도 많이 읽으셨듯이 네. 7년 동안 논 건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요.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사실 그 단편집을 묶을 겨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모으게 되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책 만드는 과정이 아주 재밌었어요. 저는 편집자와 작가의 관계, 출판사와 작가의 관계도 좀 협업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작가가 원고를 주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좀 원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들이 한 2권 분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있어가지고 네. 그중에서 뽑아서 순서를 정하고 뭐 제목을 정하고 글을 다듬고 이런 과정들을 편집자님과 같이 협업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중간중간에 여쭤봤어요. 정말 재밌게 하고 계신 거 맞냐고. 근데 재밌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인하려고. 네. 그래서 어떠셨나요? 재밌게 작업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게 그 작가가 원고를 다 해서 주면 내가 다 한 거를 뭔가 책으로 만들어주는 역할 같은 게 그렇죠. 편집자 역할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는 말고 편집자 입장에서도 이 책을 만드는 그 본연의 어떤 직업적인 즐거움 같은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작업을 하면 책이 잘 나와요. 그 중간에 이렇게 뭔가 서로 결이 안 맞거나 그러면 사실 조금 티가 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책 만드는 과정이. 네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표지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소설집에 거의 네. 모든 내용이 표지에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소설 다 읽고 나서 표지에 있는 그림들 다시 한번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표지는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았죠. 표지도. 그 아까 이야기한 편집자와의 호흡의 마지막 단계가 사실 표지가 잘 나오면 그게 전달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편집자를 통해서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 때 딱 그렇게 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의 표지를 맡아주신 분은 최지수 작가님이라고 네. 제 책의 다른 책의 표지도 작업을 여러 번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호흡은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엔 또 다른 느낌으로 약간 컬트적인 느낌의 좀 떠들썩한 표지가 나와서 컬트적인 너무 느낌 좋았어요. 네, 너무 표현이 재밌으셨는데 미래 과거 시제를 표지작으로 정하게 된 아까 편집자님과의 의견 조율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게 처음부터 딱 이렇게 잘 맞아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이게 이견은 없었는데 처음부터 이 제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임시조종사가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네네. 편집자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셨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작품은 조금 대중적인 작품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걸 표지작으로 하고 임시조종사를 맨 앞에 갖다 놓고 싶기도 했는데 그러지는 말자고 금방 동의를 했고 그래서 다른 작품들 중에 제목을 고르게 됐는데 네. 이거는 출판사분들이 책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목도. 네. 너무 독특하죠. 왜냐하면 미래와 과거가 붙어서 시제가 된다라는 건 네. 정말 놀라운 제목입니다. 작품집 뒤에 실린 추천사 라인업도 화려한데요. 많은 분들의 추천사 받으셔가지고 처음에 읽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착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미지가. 저도 추천사도 써보기도 했는데 저는 추천사를 이렇게 쉽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써야 돼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고 네. 아마 추천사를 좀 수월하게 쓰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렇게 극찬을 하면 자기 이름을 빌려주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이렇게까지 이름을 턱 내준다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추천사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실망하실 일을 내가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 출판사 대표님이 추천사들을 보시고 나서 제가 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뵀는데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몇 년 만에 뵈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네. 추천사를 이렇게 받는 거 보니까 잘 사셨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징적으로? 네. 네. 여러 가지 되게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답변이셨는데 네. 역시 뭔가 작가로서의 삶? 또 그 작가로서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 생활인으로서의 삶? 이런 것과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표제작인 미래 과거 시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주인공 은경이 어느 날 튀르키예 교수의 언어학 강연을 듣던 중에 미래의 일을 마치 과거에 직접 겪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뇌리에 꽂힙니다. 이 문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소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사람의 행동은 독특한 지점이 있었어요. 과거 시제 어미를 뭐뭐앗이나 뭐뭐엇이 아닌 엄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에 겪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간선이 아니고 전혀 다른 시간의 흐름으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한편의 시 같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걸까요? 제가 그 대학교에 다닐 때 외국어를 찝쩍찝쩍 한 학기씩 두 학기씩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 중에 튀르키예어도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두 학기를 언어학과에서 개설하는 수업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법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데 네네. 이게 컨텐츠가 많지 않으면 외국어를 잘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네. 거의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여행을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듣고 있으면 뭔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튀르키예어에도
우리말처럼 그 시제 어미를 붙여서 종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종결어미, 시제어미, 선어말어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네. 막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미래 시제도 있고 과거 시제도 있고 선어말 어미들이 있는데 네. 조금 특이한 시간의 어미를 블록처럼 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시도를 해보게 됐어요. 그냥 한국말만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좀 하기가 힘들 텐데 그렇죠. 외국어를 하려고 이렇게 언어를 분해해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인문학적인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서 네, 되게 좋았는데 네. 재밌게 읽는 부분하고 또 지적인 탐구 이런 것까지 좀 연결이 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설이 있는데 네. 이 소설도 제가 읽으면서 처음에 밑줄을 치다가 너무 재밌었는데 차카타파의 열망으로 라는 작품에서 파열음, 차카타파가 사라진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었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몇 번 겪은 뒤에 침이 튀는 발음이 미래인들에게 서서히 없어지면서 나타난 국어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소설 자체도 파열음, 격음, 거센 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쓰셨는데 내용도 내용인데 집필 과정이나 교열 교정 과정도 어땠을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이 소설은 사실 되게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는 소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네. 그 규칙에 따라서 규칙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시킬지 그런 것들을 토의하면서 그 규칙에 맞춰서 게임하듯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소설인데 그래서 편집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네. 저는 그 주고받는 교정지 메모도 이 2113년 표기법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재밌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규칙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이 소설 재미있게 읽으신 분들은 그 답글이나 리뷰 같은 것도 이 어법으로 표기법으로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대신에 교정교열 작업할 때 정말 눈이 빠지게 들여다봐야 됐어요. 정말 그 규칙에 어긋나는 것들이 꼭 나와가지고 이게 이 작품이 이 소설집에 실리기 전에도 다른 매체에서 2번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네네. 그러면 사람의 눈을 많이 거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도 나중에 보면 또 뭔가 틀린 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게 장인 정신으로 골라내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도 막 그 같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네.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작가 노트도 보면 번역이 된다. 이것 좀 소개해 주세요. 뭔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일본어로 먼저 번역이 됐었고요. 이 소설이 엔솔로지에 실렸었는데 네네. 그 책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면서 네. 이 작품도 번역이 됐었고 그리고 제 책 타워를 영어로 번역하신 류승경 선생님이라고 번역자분이 계세요. 근데 네네.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네. 선생님 이 소설을 꼭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가시밭길을 스스로 가시냐고 하지 말라고 좀 말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계속 생각이 나서 이건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번역을 하셔서 이게 캐년 리뷰라고 하는 네. 그 미국에서 나온 문학 잡지에 네. 실렸어요. 와. 그래서 성공하신 거죠. 네. 대단하신데요. 네. 그 언어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소개하실 때 차카타파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차카타파 그 해당하는 소리 말고도 사실 발음을 하다 보면 침이 튀는 많은 소리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걸 네. 다 표기법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 침이 튀게 되는 소리만 다른 걸로 바꾸는 작업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트랜슬레이션 같은 단어를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쓰셨는데 그러니까 뒤에도 티가 나오는데 뒤에 건 그냥 놔두는 거고요. 그러니까 침이 튀지 않는 소리고 네. 앞에 있는 거는 침이 튀는 소리니까 바꾸고. 와, 그러면은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네요. 정교하게 작업을 하셨어요. 네. 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도 대단하시고 번역가님도. 그러게요. 네, 앞서 이야기 나눈 미래 과거 시제도 그렇고요. 차카타파의 열망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어 문법?
또 인간의 언어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을 매우 뛰어나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들을 작품에 반영하려고 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소설을 계속 쓰면서 깨닫는 건데 제가 SF 소설을 쓰다 보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의 규칙을 만들고 그걸 보여주는 일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건 결국 언어로 보여주게 된다는 걸 좀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N.K. 제미신이라는 작가의 부서진 돼지 시리즈나 아니면 뭐 엘리자베스 문의 어둠의 속도 네. 그 소설을 보면 그 SF의 새로운 세계라는 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서 독자한테 보여주는가 하는 게 관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외국 소설을 우리가 독자들이 읽었을 때는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소설 안에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이해할 수 있고 네. 상상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모국어가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바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상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었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작가로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의 질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주어진 언어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는 이 소설에서는 어떤 이런 질감의 언어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사실 문학의 핵심이 언어기 때문에 네. 그 언어에 대한 작가님의 어떤 태도가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작가님의 소설이 또 단순한 과학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언어에 대한 천착도 있지만 비틀어서 바라보는 이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는데 수요곡선의 수호자에서는 생산 AI의 대항마로 소비 AI, 저는 이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등장을 했고 또 접히는 신들에서는 먼 우주까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종이 접듯이 우주선도 접고 몸도 접는 외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소재는 어디서 이렇게 발상 얻으시는 걸까요? 정말 발상하는 과정은 그때그때 다 다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건 그 SF 소설이 어떤 상상의 장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상상만으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단순한 상상을 해서 승부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한 80년 전에 이미 다 미국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걸로는 안 되고 특히 로봇이나 AI에 관한 상상을 할 때는 공부해야 되죠. 웬만한 상상을 해가지고는 아시모프를 못 뛰어넘는데 아시모프가 이미 50년대, 60년대쯤에 굉장히 유명한 고전에 해당하는 책들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고민이라는 건 결국 질문의 수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발상을 딱 떠올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 어떤 발상을 딱 떠올렸으면 그것보다 2단계, 3단계 정도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그거고요. 그 아이디어 중심으로 쓸 때는. 근데 사실 현대 SF는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하는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 대신 이 똑같은 아이디어였어도 이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작가의 고찰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상상으로 끌고 가는 문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전 강의 듣듯이 들었는데 질문의 방식, 그러니까 문제의식에 조금 더 깊이를 더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소설의 깊이를 같이 확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소설 속 인물들의 등장 방식도 사실 심상치 않은데 이 소설에 나온 인물이 또 다른 소설에도 등장을 하고 사실 단편집으로 묶으셨지만 관계도가 조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인류의 대변자나 미래 과거 시대의 우메이라든지 접히는 신들, 미래 과거 시대의 김은경 이렇게 또 서소희나 지하임 등의 여러 인물들이 다양한 관계를 교차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을 일부러 하려고 하신 거죠? 그렇게까지 계획적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 7년 정도에 걸쳐서 쓴 소설집이니까 네네. 이 단편 한 편 한 편을 쓸 때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진 제가 않고요. 또 너무 그 중에 몇 명은 그러니까 김은경이나 조은수 같은 인물들은 제가 특히 더 자주 쓴 인물들이어서 네네. 한 15년 넘게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왔어. 네.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은 원래는 이게 그 아이디어가 발상이 딱 떠올랐을 때 네. 빨리 써야 이게 그 영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네. 희석이 안 되고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네네. 그때 등장인물 이름을 안 정했어. 그러면은 그거 정하느라 놓쳐버리거든요. 네. 중요한 순간을.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전에 등장시켰던 인물들을 다시 그냥 써버리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김은경이라는 등장인물이고 네. 제 초기 소설은 거의 다 모든 소설의 주인공이 김은경이었는데 그러다가 그것도 계속하다 보니까 이 인물이 그냥 이름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캐릭터가 생겨버리더라고요. 네,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변은 없어요. 네. 네, 아마 주변에 실제로 있었으면 안 썼겠죠. 그랬는데 창조한. 네, 그런 캐릭터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많이 쓴 인물들은 캐릭터가 있어서 마치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번에는 이런 배우를 캐스팅해보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됐어요. 네. 그거 말고 다른 인물들은 뭐 한두 편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한 것 같고 근데 소설집으로 묶다 보면 네.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치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 소설가의 작업이 좀 다 그런 경향도 있어가지고 제가 살아온 궤적, 인생 경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나중에 그걸 글로 쓰고 나면 마치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다시 꿰어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확실히 작가님 좀 놀라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한 건 아닌데 작품을 진행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인물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세계가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 김은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장 애착이 가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혹시 다른 인물도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 김은경이라는 인물은 그 제 소설 한 10몇 년 동안 쭉 어떤 역할을 해왔냐면 그 SF 소설에서는 어떤 사회가 개인이 모든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하는 억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세계의 규칙이. 그런 경우에 김은경이라는 인물은 좀 굉장히 자유로운 발상으로 그 틀을 깨고 나가는 인물의 역할을 계속 해왔고 그거 반면에 조은수라는 인물은 다른 소설들에서도 약간 전공법으로 해결하는 사람. 이 사회가 우리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고 올가매고 있는지를 전공법으로 공부를 해서 그걸 깰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 이렇게 좀 역할이 나누어져서 둘이 같이 나오는 소설들도 가끔 있고요.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좀 독특한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김은경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좀 더 정석적으로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은수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더 소름이 돋는 것 같은데. 뭔가 인물의 캐릭터성에 의해서 막 세계가 이렇게 개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임시조종사라는 이 소설 판소리 형식으로 구성된 SF 소설인데요. 정말 신선했습니다. 이 작가님께서 쓴 모든 글 중에 가장 오래 걸렸고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작가노트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힘들게 완성하신 그 정교함이나 그 꼼꼼한 이 수작업 같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독자들도요. 그래서 집필 당시에 어떻게 쓰셨으면 이걸 어떻게 독자들이 읽어주셨으면 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정말 힘들게 정말 수작업으로 쓴다는 느낌이 들게 진짜 완전 작업을 했었어요. 한 땀 한 땀. 그걸 읽어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데 사실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건
옛날 말로 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네. 여기서 옛날 말이라는 건 근대 소설 이전의 말이라는 네. 거고 근대 소설의 말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광수나 김동인 같은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근대 소설의 문체를 또 한국어로 다시 만들어서 네네네. 소설로 적용시켜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가들이 쓰는 말은 그때 만들어진 말을 흉내내서 말을 하는 거고 네. 가끔 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도 소설은 절대 못 쓰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소설의 말이라는 거를 구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소설가들은 다행히 말을 못하는 사람도 그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말로 소설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게 판소리겠죠. 저한테는 판소리였는데 저는 판소리가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호사스러운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판소리를 들어보면 저도 뭐 전부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데 판소리 사설을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서 들으면 그래도 꽤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것도 시간이 좀 더 가면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더 그렇죠. 많아지겠구나 네, 하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딱 지금 요 정도 딱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좀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러니까 저도 이 소설을 읽을 때도 좀 그렇게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느낌을 살렸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판소리의 리듬을 가지고 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판소리의 리듬을 가져오려면 결국 장단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장단하고 리듬하고 좀 다른 장단이어서 그거를 그렇군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한 줄을 쓰려면 네. 이건 어떤 장단으로 해야 될지 생각을 한 다음에 장단을 계속 들으면서 그 장단이 익숙해지게 귀에 있게 한 다음에 써보고 네. 그리고 고전 판소리에서 그 장단을 사용한 장면들 중에 내가 쓰려는 장면과 좀 일치하는 대목들이 비슷한 대목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네. 그 말투로 쓰고 그리고 쓰고 나서 또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고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진짜 오래 걸리시고 네. 그건 뭐 한 문단 완성하기도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시쓰기 잘했다는 생각 갑자기 들면서 네. 네. 또 홈 어웨이라는 또 이 작품 슬럼프에 빠진 작가가 등장하는데요. 문장을 완성할 때마다 리액션을 해주는 글쓰기 애플리케이션을 만나면서 슬럼프가 해소되고요. 현실에서도 이런 어플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또 이렇게 잘 작품이 안 풀리시면 어떻게 푸시나요? 스트레스? 저는 요즘은 잘 안 써지는 기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것도 신박하다. 네, 저는 주로 그 첫 문장이 나오기 전에 이런 기간이 있거든요. 되게 단편 소설이면 다 구상을 다 했는데 한 2, 3주 동안 쓸 수가 없는 기간이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이면 굉장히 좀 괴로워지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되게 희한하게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같은 느낌인 거예요. 되게 이상했어요. 그게 내가 쓰려는 소설로부터 마치 어떤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기간인 것 같은 느낌인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게 상처받을 건 없는데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기간인데 근데 이런 경험을 계속하다 보니까 뭔가 패턴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편소설을 쓰기 전에 막히는 기간이 만약에 2주라고 하면 이게 장편소설이면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쓰려는 분량이 비례해서 길어지는 걸 보고 이게 머릿속에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슬럼프 같은 기간을 좀 양성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업 기간을 계획을 할 때 이 기간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워밍업으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올 거를 그냥 작업 기간을 넣어버리고 총 작업 시간을 그걸 포함해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그 고민이 무의식에서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답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대충 예상 가능한 기간이긴 해서 좀 괴로운 기간이지만 네. 네,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이 배명우 작가님 모시기 전에 이 대본을 받고 네. 이 문장 완성할 때마다 리액션 해주는 글쓰기 애플리케이션이 네. 배명우 작가님 소설 보면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네. 이 앱을 구매를 해서 이 작가들에게 제주도의 어떤 레지던시를 만들고 거기마다 다 넣어주면 어떨까 했더니 네. 강지혜 시인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강지혜 시인이 제주도 살거든요. 그 네. 시인이 이러셨습니다. 작가들 상대 안 합니다. 대신 그 앱을 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그죠. 네, 이게 안 되니까 작가님 지금 말씀하신 이거를 아예 워밍업 기간으로 넣자. 네. 네, 이런 정말 현명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이야기를 들을수록 작가님 평소 작업 풍경도 궁금해지는데요. 언제 어디서 쓰시는지 또 아이템은 있으신지 뭐 작업 환경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업 환경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네. 뭐 키보드도 안 따지고 그냥 아무 컴퓨터나 있으면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네. 항상 고민은 하죠. 카페에 가면 더 잘 될 거야 생각을 하고 카페에 가면 네. 집에 가야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집에서 쓰기는 하는데 네. 저는 루틴을 만들고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상을 길게 하고 집필은 좀 짧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그 집필하는 기간 동안 되게 재밌어요. 즐겁게 쓸 수가 있어서 그런데 네. 그래서 그런 격언이 많죠. 매일매일 얼마씩 쓰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분량을 정해놓고? 그거 반대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쓰면 그냥 매일매일 망해요. 어머. 이게 그렇구나. 머릿속에서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로 글을 써버리면 이게 쓰고 나면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약간 선형적인 작업이면 그러니까 번역 같은 거면 사실 매일매일 해도 될 텐데 창작은 좀 비선형적인 작업이어서 이게 구조가 짜지기 전까지는 이게 차례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거든요. 조금 그래서 머릿속에서 구성이 웬만큼 잡히고 나야 내가 이 소설의 전체적인 모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머릿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름 혼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집필 기간은 짧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와, 작가님 어떻게 글을 쓰실까 매우 궁금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약간 그 신내려서 쓰는 듯한 느낌으로 막 근데 아마 그 다른 작가분들이나 작가 지망생 중에도 저 같은 스타일인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다들 매일 조금씩 쓰라고만 조언을 하지 저같이 하는 방법이 정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여기 나오신 소설가 분들도 하루에 몇몇씩 꼭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쓰면은 그냥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매일 조금씩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작법은 정말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맞아요. 어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데요. 이번 책을 출간하시고 나서 독자들의 반응도 한번 보셨나요? 네.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많이 보이는 반응은 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책은 처음 읽어봤다는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SF 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SF 소설을 많이들 읽으시는데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아시게 된 것 같아요. 제가 2005년에 데뷔해서 쭉 SF를 썼으니까 굉장히 오래돼서 그랬는데 이름만 듣고 실제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읽어볼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작가님이 저도 2000년에 등단을 했는데 동세대의 그 배명훈이라는 어떤 상징? SF지만 되게
아름다운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어느 정도는 우리 한국 문학에서 이름 자체가 어떤 포지션에 와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배명훈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일이 하임이 궁섭을 돌아보며 악명자자한 장비 전신 철갑이라도 두른 줄 알았더니 곱기가 흡사 연회복이요. 궁섭이 외면하며 일이 그리 되었네 모기소리로 대답한 후 임시 면허 발급하고 정비, 장비, 작전, 정보, 재참모 소집하여 새 조종사 권한을 선포한 뒤 정비인으로 하임을 데려다가 지문 안구 등록하고 애지중지 싸들고 온 하임의 조종용 표준 뇌파 패턴을 입력하니 중몰이 기계가 알아보고 끼릭끼릭 화답할 적 산 넘는 적기 소리 남천이 거듭 진동하니 지하임이 고무하여 새벽 연무를 나간다. 머리에는 헬멧 쓰고 헬멧에는 감지기 있어 주먹이라 생각하면 25척 거시니 바위만한 큼직한 주먹을 불끈 쥐고 우직끈 걸음이라 생각하면 어기적 걸음을 걷는다. 어기적 걸음마야 두 발 떼고 허우적 정비대가 깜짝 놀라 손으로 받을 듯 허둥지둥 실기 초시도 불합격이요 시관이 판정하니 로봇 장신 일순간에 피시시 기운이 빠져나가 바람 빠진 풍선인 듯 맨 땅 위에 철푸덕 제시는 부적격이요 삼시도 낙방이라 삼시 아직 안 봤나이다 보나마나 탈락이니라 사시에 미역국 먹고 오시에 낙선하고 육시에 육실할 놈 칠시에 셔또 백도어 응시 태도 불량하여 응시 자격 1일 박탈 아이고 시관 나으리 내 설마 욕을 하였겠소 주무실 적 뒷문 단돌이 부디 잘하란 말씀이요 7.8기 응시 원서 접수하고 나올 적에.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임시조종사에 네. 나오는 대목이고요. 제가 한 땀 한 땀 쓴 장단에 맞춰서 쓴 그 소설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직접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장단을 잘 많이 들으셨으니까 네. 이제 막 이런 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사실 낭독하면서 좀 쉬운 장단을 골랐어요. 좀 어려운 장단들은 네. 몰입하고 있었을 때는 분명히 잘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지금 저도 읽으면 이거 어떤 장단으로 썼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조금 쉬운 장단으로 골라서 읽어봤습니다. 네. 혹시 오디오북도 하시나요? 아니요, 아직 계획 없어요. 이 단편은 오디오북 하셔도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작가님 되게 깊이 있는 작품 많이 보여주셨는데 영향을 준 작가들의 목록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작가의 영향을 좀 받으셨을까요? 제가 이거 다른 소설 작가의 말에서 막 쓴 적이 있는데 네. 작가들이 보통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은 잘못 알고 있을 때도 많고요. 뭔가 실제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누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싶다인 경우도 꽤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은 조금 좀 어렵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실제로 영향을 받은 작가는 아지즈 네신이라는 터키 작가의 생사불명 야샤르라는 소설에서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한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지즈 네신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답이 아니어서 그 SF 작가로 처음 데뷔했을 때는 필립 K. 딕이라는 작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그 작가의 단편 소설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소설을 좀 써봤던 게 제가 SF를 써보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SF를 쓴 건 아닌데 이 사람의 단편 소설을 보면서 SF 쓰는 법을 배웠다기보다
단편 소설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영향, 그런 정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그 외에는 작가가 되고 나서는 사실 많은 작가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저는 사실 몰라요. 그걸 네. 모르겠죠. 다른 작가들도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저 작가 영향 안 받은 것 같은데 저 작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봐가지고 이건 본인은 모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대답해 주셨네요. 네. 근데 공감이 많이 가고 설득이 되는 대답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집필 중이시거나 앞으로 또 뭐 출간 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다른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단편 소설만 쓴 게 아니라 그 연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사람이 살게 된다면 어떤 국제정치학적 환경이 만들어질까 이런 걸 한국 외교부에서 의뢰를 줘서 연구를 좀 했었는데 진지하게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쓰고 연구 보고서 쓴 거를 최근에는 뭐 천문연구원 뭐 이런 데 가서 강연하고 뭐 그랬었는데 너무 재밌겠는데요? 네, 그 연구한 걸 제가 그 소설로 쓰고 있거든요. 연작 소설로 쓰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너무 재밌겠다. 네, 저 과제는 그냥 화성 연작 시리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4편은 벌써 써서 발표를 여기저기 했고 이제 한 2편 정도 더 쓰면은 책으로 묶어서 출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고시긴 한데, 그 출판계의 신진대사 사이클로 고시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그 사이클로 고시면은 뭐, 다음 달쯤 될 텐데, 그건 전혀 아니고, 그렇죠. 출판계의 곳은 내년쯤, 올해 말쯤 그렇게 되니까. 그쯤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의뢰를 받아서 연구도 하셨다는 것 자체도 너무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만남의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배명훈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좀 희한한 거에 빠져 있는데 벌써 웃겨. 여자 배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게 왜 희한해요? 지금 시즌이 지났지만 그 V리그 여자 배구를 굉장히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날은 뭐 재방송 2번, 3번 보고 복습하고 그런 정도로 보고 있어서 너무 즐겁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지는 날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 배구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뭐 관계자분들 혹시 소설가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좋아하는 선수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네, 저는 김다인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 선수가 세터거든요. 중요한 포지션인데 이분이 조금 캐릭터가 되게 희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팬들이 매드세터라고 그러는데 조금 미친 착한 사람인데 약간 좀 경기할 때 보면 좀 미친 사람처럼 해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 팀을 응원할 때가 그 직전 시즌에 꼴찌했을 때 응원을 시작을 했는데 이 선수가 성장하는 걸 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벌써 다 성장해가지고 그냥 국가대표로 가 있어요. 네네. 이게 배명훈 작가님 팬들은 그 김다인 선수 같이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미래 과거 시제의 배명훈 소설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제 정말 보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문장의 소리에 되게 예전부터 몇 번 출연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는 SF 작가로 여기 와 있으면 조금 불편한 느낌도 들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냥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가 아니면 SF를 보는 어떤 시선 같은 게 많이 바뀌어서 그런가 좀 굉장히 편안해진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마 독자분들도 애청자분들도 저를 대하기가 그때처럼 어색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어색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독자분들.
네, 저도 너무 즐거웠는데요. 저희는 배명훈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